오늘은 쓸데없는 막말 대잔치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 이 시작하기 전에 제 댓글에 뭐 제가 말씀드린 주식 그 몇 개를 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재미를 봤다고 말씀하신 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동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세요라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려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배트를 짧게 잡고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참고 자료로만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저는 배트를 길게 잡고 뭔가 분석하고 액션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잘 안 맞아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시고, 모든 정보는 참고 자료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채널을 계속 듣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1월달 초반에 주요 지지선을 뚫고 막 강력하게 내려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이 나타나면서 강력하게 난리를 칠 때 오히려 얘가 반등하면서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전고점을 뚫러 계속 올라가다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이게 바닥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아직까지 상승 트렌드가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밀려온 투심이 있긴 하지만 그 투심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게임스탑과 관련된 상황이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겨왔던 개미들의 광기가 게임스탑으로는 완전히 붕괴됐죠. 거기서는 완전히 날아갔죠. 그런 교훈들을 얻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거 그냥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약간 조심스럽게 바뀐 게, 물론 요번 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글로벌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곳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상해지수 보면 상해지수가 전고점 대비 상당히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밑으로 밀리고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 자꾸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밀린다? 그나마 센 CSI 3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밑에서 약간 기고 있거든요. 이걸로 보면 재밌는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미국의 무역 지수거든요. 무역 수지인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래로 급락했어요. 그럼 트럼프가 자꾸 봉쇄 정치, 그러니까 봉쇄 조치를 막 하면서 약간 들리고 있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줄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틱 지수나 이런 거, 이 지수, BDI 지수 말고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이거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거든요. 보시면 밑바닥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중국에서는 중국에 생산되는 물건을 실어서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온 제품들을 한국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릴 곳이 넉넉치 않으니까 대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미국에서 나오는 배들은 뭔가 물건을 채워서 나오느냐? 아닙니다. 공배로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건을 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희한하게 미국이 경제가 가장 좋고, 그러니까 주식이 가장 많이 날아가고 경제가 좋다라고 PMI나 뭐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있긴 한데, 그게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아니네.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이 뭔가 제품들을 뽑아내고 있네. 세계로.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을 놓고 보면 대한항공에서 K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로 항공 운송이 세져서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작년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보였잖아요. 중국이 더 날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상원 통과가 됐거든요. 1조 5천억 달러. 하원은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이미 수면 위에 올라왔고, 경기 긴축이 중국의 경기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면 위에 2개가 올라왔는데 2개 중에 누가 이길지 요번 주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 솔리시리 ETF거든요. 그런데 ETF가 상승 궤도가 아니고 이게 머리를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코덱스 전기차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전기차가 중국이 굉장히 센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의 원 인덱스가 이겁니다. 이거의 장기 차트 맥스를 보면 한동안 전기차가 얘기는 됐었지만 실현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있다가 2009년도 하반기부터, 이때가 이제 테슬라가 급등하는 그런 시기들이죠. 그때부터 급등했다가 다시 폭락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밀려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놓고 보면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쑥 쓸려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전기차나 혹은 언택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셌던 영역들이 이 고점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쳤던 지금 치고 있는 고점이 어쩌면 박스권 상단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오픈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면서 고점 돌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잘못해서 올라탔다가는 잘못하면 막차 탈 수도 있다. 막차가 붕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고점을 치고 내려와서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제대로 안 나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고,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적으로 쭉 올라오다가 한번 뻗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과거에 뻗은 거하고는 이게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 올라왔거든요. 강도가 너무 셌죠. 그런데 이 강도 센 게 최근에 이 강도 약해요. 미국의 나스닥 이 전고점을 돌파한 걸 생각해 보면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도에서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거 고점 도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 저항 라인에 곧 걸려가지고 한동안 박스권으로 가는 거 갇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까지 레이팅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거가 레이팅이 낮아지면, 예전에 제가 오뚜기 보여드렸나요? 오뚜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매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급격히 레이팅이 확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국향 레이팅이 고평가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레이팅이 그 뒤에는 2010년, 2017년, 18년 이거 오면서 계속 밑으로 꺼졌어요. 오뚜기 주식이. 잠시만, 오뚜기 여기 있네요. 이거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냥 한번 튀고 조정받고 튀고 조정받고를 반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레이팅이 세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거든요. 이때 오뚜기 기업의 성과를 보면 그냥 큰 흐름의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론 라면 시장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건 중국향 쪽 때문에 뻗은 거거든요. 이때 이렇게 뻗은 기업들이 많죠. 근데 그 뒤에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붕괴돼서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업레이팅이 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소외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섹터 쪽의 주식들이 레이팅이 굉장히 높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성장성 때문에. 그런데 그 레이팅이 갑자기 소외되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보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CS 윈드입니다. 이 풍력 관련된 그 지표를 댈 만한 건 제가 찾질 않아서 얘를 그냥 대표주로, 얘가 가장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었죠. 글로벌 탑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다만 최근에는 이게 돌파를 안 하고 붙고 있긴 한데 추가적 돌파가 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 장기 이동평균선에 붙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장기 이동편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것처럼 이제 붙은 다음에 튀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고배수의 레이팅을 꾸준히 끝없이 보여주는 주식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순환매라는 게 작동해서 각광을 받던 스타가 뒷견으로 조금씩 물러나면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거든요. 주시장에도.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이제 올해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포커스를 둬서 그쪽 포지션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을 늘리는 작업이 그렇게 녹록한 거냐? 경기 민감주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경기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수축되면은 돈을 안 쓰잖아요, 사실. 그래서 꼭 써야 될 것만 매출로 만드는 뭐 그런 게 이제 경기 비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는 결과적으로 대규모로 돈을 퉁퉁퉁 지급하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거든요. 여행주는 언택트에서 택트로 넘어가는 주식이기도 하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돈이 이제 목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투어가. 그래서 이제 작년 여기 보면 10월 이후에 튀었는데, 물론 10월 이후에 튄 주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튄 건 아니지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투어가 그 이전에 사실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계속 기업 자체가 주가가 안 좋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계속 쓸려 내려왔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적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지, 실제 이렇게 실제 이 시기만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건, 코로나가 올해 과연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가지고 사람이 맘대로 여행을 하고 해외여행도 막 나갈 수 있도록 바뀔 수 있겠느냐? 내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올해는 가능하겠느냐? 그럼 이게 내년을 쳐다보고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돼요. 물론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투자하는 생각을 고려한다면 일단 방망이는 무조건 짧게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인데, 흑자가 난 건 좋지만 과거의 이 경영 패턴을 놓고 보면 얘 역시 하나투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 경영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받지 못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빠르게 전환된 건 그 부분이 낫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하면서 독과점 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오른 정도를 놓고 보면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진짜 달려오면서 고점을 친 거 말고, 얘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고점을 친 것에 갇힐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역시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이 올 안에 상반기에 빠르게 정상화가 될까요? 코로나 백신 투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작년 중반이나 올해 중반이나 좀 비슷할 것 같고, 내년 정도 돼야, 그러니까 백신이 굉장히 마무리가 되는 올 하반기 정도 돼서야 뭔가 가시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감주 하면 이 백화점,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제품을 파는 백화점이잖아요. 근데 이 백화점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많이 파산했죠, 이번에. 국내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근데 추세적으로는 이 산업 섹터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죠.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인다면, 이게 굉장히 많이 튀었거든요, 9월 이후에. 추세적으로 얘가 산업재편이나 뭔가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위에 볼 수 있는 거는 LG 생활건강은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너무나 밑으로 깨져가지고 고가 화장품이잖아요. 반등했는데 그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아직 있어서 LG 생활건강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살 때는 고가가 들어가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뭐 스타일러, 뭐
건조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은 고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 문제는 너무 많이 튀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경기 민감주 중에 갈게 와 이거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경기 비민감주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코웨이라든가 혹은 오뚜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래로 곤두박질 써서 튀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10월달 이후에 경기 민감주 튄 거는 상당히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이제 안 튀고 옆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로 가자니 갈 만한 게 없고 경기 비민감주로 가자니 얘는 튀질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경기 민감주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정상화돼 있거나 그렇게 놀랄 정도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LG하고 삼성은 다르지만 하지만 경기 비민감 중에 이제 코웨이나 오뚜기, 오리온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기업 성과 자체는 경기 민감주보다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외되어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쏟아서 넣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생각을 정리하면 경기 민감주 쪽에 뭔가 액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현대백화점이든 뭐 대한항공이든 혹은 하나토든 대한항공이든 간에 이 기업 자체가 무엇인가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궤도를 잘 그리던 기업이 아니라는 점 하나. 그게 가장 큰 주요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코로나가 얘네들이 그렇게 축포를 마구마구 계속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얘네들은 투자하게 되면 배트를 짧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웨이나 오뚜기도 어느 시점이 되면 꼭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환해서 다시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거나 민감주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어느 순간에 순환매로 터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싸게 거래될 때 매수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란 개념에서 포트폴리오를 잡을 매력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방망이를 길게 잡아야 됩니다. 비민감주 쪽에서 작업을 하시려면. 한 가지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은행주인데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밀려서 안 올라갈 때 배당이 높은 것을 들고 있다가 정상화되면 배당도 먹고 정상화도 먹고 그래서 사실 그게 작년 하반기에 한 90월 달쯤에 처음에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완전히 소멸되느냐? 아닙니다. 은행주는 아직 그게 소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신한지주 장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신한지주를 잘 보시면 여기 굉장히 한번 이전에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박스권을 움직이다 이 시기에 대규모로 한번 튀었거든요. 그게 이제 박스권을 한번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 시기에. 근데 이 시기에 왜 그랬었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IMF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급등하기 이전 사이클이 이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주택시장의 사이클이 만들어졌고 그 시기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엄청나게 쏟아붓던 때입니다. IMF 때 기업한테 대규모로 자금을 대출해줬다가 망한 은행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에 은행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진작과 맞물려서 대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거든요. 근데 안전한 주택담보로 대규모로 대출을 해줬고 이 시기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호황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부실 없이 논하는 장사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은행 이 패턴이 주가가. 그런데 그 이후에 개걸음을 또 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서 냈었거든요. 그때가 요 시기입니다. 그 뒤에 그게 시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기 시작한 게 2015년도 3, 4월 달에 상반기에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점점점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은 계속 밀었지만,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계속 올랐지만, 이익은, 그러니까 이 은행주는 힘을 못 발휘하고 움직이고 있다가 밑으로 붕괴됐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은행주는 이렇게 날아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은행주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 수준에 있죠.
금리가 거의 제로 근접해서 붙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이 시기에 있었던 1% 중반대의 금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과를 못 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배당입니다. 은행은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의 예금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예금금리를 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예금을 넣어두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얘를 잡아서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물론 얘를 들고 있다가 얘가 마이너스 밑으로 또 내려와서 마이너스 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내가 1년에 이자를 받겠다라는 개념을 은행에 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행주를 사 놓으면 배당이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걸 이자로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어느 순간에는 정상 궤도화가 될 겁니다. 언제? 코로나가 정상 궤도화가 되면 은행도 정상 궤도화로 오겠죠. 그러면 얘는 코로나 팬데믹 전에 최소한 이 바닥전까지는 올라오게 될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은 예대마진을 먹고 굉장히 통제가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뭔가 파산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PBR 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 궤도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의 일부를 좀 위험한 곳에 얹혀두고 그냥 이 은행주의 은행 예금이 아니고 신한은행 예금이 아니고 신한은행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래라고 넣어두면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나중에 수익을 내주는, 이자도 받고 수익도 내는 그런 구조로 이것들을 고민해 볼 만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 주식들을 무조건 갈아타는 것도 좋지만 상황을 좀 지켜보고 갈아타야 된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섹터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